네, 반갑습니다. 이호경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원래 지난달에 강의하기로 했었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비 피해 많이 없으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의는 제가 한국의 석탑으로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이전에 그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같은 강의를 한 번 더 하는데, 혹시 평생교육원에서 들으신 분은 오늘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탑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이제 빈 것처럼 보이는 게 이렇게 단면을 자른 건데요. 석탑이 제대로 서 있는 석탑이 꽤 있지만 넘어져서 사라진 석탑도 굉장히 많아요. 그 석탑이 왜 자꾸 넘어지고 사라지냐면,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이제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 중간 탑 중간쯤에다 구멍을 뚫어 놓고, 여기 보시면 중간쯤 구멍을 뚫어 놓고 거기다 사리기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사리기가 보통 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거를 훔쳐가려고 도구를 많이 하는데, 도구를 어떻게 하냐면 요 탑하고 요 탑 사이 여기 있죠, 여기다가 자동차 드는 자키를 거기다 댑니다. 그래서 자키를 막 들면 탑이 약간 기울면서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면 그 사이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져보고 구멍이 있으면 구멍에서 사리기만 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키를 내리면 탑이 원상태로 돌아오겠죠. 근데 그걸 하다가 너무 많이 들면 탑 윗부분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가서 보시다가 탑이 쓰러져 있다, 그럼 거의 100% 도구라던 사람들이 쓰러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 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보시는 요런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탑신부나 이 옥계석 사이에 이런 구멍들이 있고, 이 구멍들에서 사리기를 많이 훔쳐가려고 쓰러뜨린. 나중에 보면 이제 이렇게 부속품들만, 탑 부재들만 따로 이제 박물관에 어디에 막 쌓여 있고 막 그러는데, 그게 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2009년도의 일인데요. 그 익산 미륵사지 아시죠? 예,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를 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석탑이에요. 아마 석탑을 우리가 불교를 처음 도입하고 나서 만들어진 거의 최초의 석탑 정도로 보여질 정도로 굉장히 시원기에 해당하는 석탑입니다. 이 석탑을 해체하면서 과연 이 석탑 안에서 사리기가 어디서 나올까, 연구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면 여기 돌 치우는 거 보이시죠? 크레인으로 들어서 이 가운데 있는 중앙 기둥 부분에 해당하는 돌을 치웠는데, 이 하단부에서 이렇게 구멍이 나왔습니다. 이 구멍이 나왔고, 구멍 안에서 이렇게 이제 사리기하고 이게 순금으로 된 금판이 나왔는데, 저 금판이 나오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익산 미륵사지는 어떤 사찰이냐면, 그 서동요 아시죠? 서동요, 백제 무왕 서동이 이제 말을 팔러 막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선화공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임금이 됩니다. 그 무왕이 이제 자기 와이프 선화공주를 위해서 익산에 가서 하룻밤 만에 절을 세우는데, 그 연못에 세 분 부처님이 떠올라서 너의 정성이 가득하니 하룻밤 만에 절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그 연못에서 갑자기 절이 올라와 갖고 세워진 게 익산 미륵사라고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분해했는데 거기서 글자가 새겨진 금판이 나온 거예요. 그 학자들이 얼마나 흥분을 했겠습니까? 야, 이제 미륵사지의 무왕 서동하고 선화공주의 러브스토리가 밝혀지겠구나. 그리고 딱 열어봤는데 웬걸, 여기는 무왕하고 선화공주가 안 나와요. 무왕의 무왕 왕비 사택지적의 딸이 이 탑을 세웠다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무왕의 와이프면 당연히 선화공주인데 갑자기 사택지적의 딸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혼돈의 도가니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2009년 1월 달에 뉴스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이 뉴스에 잘 안 떴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꿈과 희망을 없애버릴까 봐. 하지만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무왕이 실제로 설화와는 다르게 와이프가 한 명이 아니겠지, 왕비가 뭐 두세 명 있겠지,
그 왕비 중에 한 명이 사택지적의 딸이었겠지. 이런 정도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금판에는 무왕의 왕비 사택지적의 딸이 이 미륵사지에 서탑을 세웠다는 기록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요 안에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이렇게 이제 그 사리기가 있는데 사리기가 실제로 한 14cm 정도 돼요. 굉장히 작아요. 14cm 정도 되고 그 안을 구슬로 가득 채웠는데 그 안에 순금으로 된 사리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리기 안에는 유리로 된 사리기가 하나 더 들어 있었는데 발견 당시에는 깨진 상태였고 그 안을 열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금동으로 된 거, 그리고 금으로 된 거, 유리로 된 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고, 이렇게 나왔죠. 유리는 깨져가지고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그 안에서 사리가 이렇게 확인된 현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고고학 쪽에서는 가장 최근에 나온 사리기예요. 가장 최근까지 발견된 사리기 중에 하나고 굉장히 가치가 높죠. 그래서 이 석탑이라는 거를 좀 저희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석탑이란 뭘까요? 석탑. 여러분들 답사 많이 다니시죠? 문화원에서 답사 버스 타고 많이 안 다니시나요? 다니시면 주로 사찰 많이 다니실 텐데 사찰에 가면 탑이 다 있죠. 근데 보면 이제 탑에 가서 절하시는 분은 요즘 안 계시더라고요. 다 이제 대웅전 들어가서 부처님한테 절을 많이 하시고 그 탑과 부처의 관계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원래 불교에서는 불상이 없었습니다. 원래 불교에서는 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탑 안에 사리를 모시고 이 탑 자체가 부처님의 몸, 부처님의 어떤 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탑을 모시는 게 원래 불교의 시원적인 예배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부처님으로 옮겨가는데 이제 석가모니는 기원전 560년 우리나라로 따지면 언제냐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그 원삼국 시대라 그래서 원삼국 시대 이전 그 청동기에서 원삼국 시대로 넘어오는 그 시기쯤 부족연맹체 뭐 북쪽에 있는 부여라든지 막 이런 소규모 부족들이 나라를 형성하지 못할 때쯤 인도에서는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태어났습니다. 기원전 560년에서 480년 사이 약 80세 정도를 살다가 가셨는데 이분을 이제 돌아가시고 다비를 해보니 몸속에서 사리가 8말 4대가 나왔대요. 요즘 쌀 한 가마니 예전에 80kg였죠. 8말 4대를 키로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66.4kg입니다. 66.4kg. 뭐 이제 되로 하니까 무게는 다르겠죠. 근데 80kg 10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66.4kg 정도 나와요. 사람이 그때 이제 부처님 마지막에 되게 뼈밖에 안 남았었는데 이게 다 해도 66kg가 안 될 텐데 이제 이게 66kg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 8말 4대는 실제적인 숫자는 아니고요.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숫자들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때 이 사리를 8개 나라에서 부처님이 굉장히 성인이니까 8개 나라에서 나눠 가집니다. 나눠 가졌다가 나중에 아소카 왕이 이거를 다시 다 수습을 해서 인도에다가 84,000탑을 세우고 요거를 이제 부처님의 어떤 성지를 만들죠. 그게 나중에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진신사리가 이제 통도사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들이 그 이후에 나타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료에 보면은 이제 이 절과 탑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요거는 뭐 가뿐하게 좀 넘어가고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탑들이 실크로드를 타고 동아시아를 거쳐서 한국까지 오는 과정에 이 사리를 모시는 구조물로 탑을 이제 인도에서 처음 이제 84,000탑을 세웠으니까 그 탑의 형상들을 따라서 탑들이 그 나라마다 세워지는데 그 과정 중에 중국에서는 주로 전탑을 많이 세웠습니다. 최초에는 목탑으로 세웠다가 향후에 전탑으로 전환이 되는데 전탑을 왜 많이 세웠을까요? 중국에는 다 평야밖에 없어요. 사막. 그리고 큰 강이 있으면 거기 엄청난 뻘밭이 생겨요. 그래서 황하강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황하강 옆에 그 붉은 모래층을 다 퍼다가 구워서 벽돌을 만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흙을 다 벽돌로 만들어서 이제 탑을 만드는데 중국은 전탑을 주로 많이 세웁니다. 이후에 우리나라로 넘어왔을 때는 우리나라는 딱히 뭐 모래나 진흙 같은 게 많지 않아서 돌로 탑을 많이 세워서 우리나라는 전탑의 나라가 됐어요. 그게 일본으로 건너갔을 때는 일본은 그 울창한 우림에 나무를 통해서 목탑을 주로 세우는 목탑의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존하는 석탑은 약 1,500기 정도가 되고요. 문화유청 국가유산청에서 지정한 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이런 걸 따졌을 때 전체 지정문화재의 약 25% 정도, 25% 정도를 석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석탑은 굉장히 조형미가 좋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물 중에 하나예요. 오늘 제가 석탑을 설명하면서 시기를 구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에 답사 가셔서 탑을 보시면 이게 어느 시대 건지 한번 오늘 배운 걸로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백제의 석탑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백제의 석탑 개수가 워낙 적어요. 아까 한 2,500개, 한 1,50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백제의 석탑은 1,500개 중에 몇 개나 남아 있을까요? 한번 찍어 보세요. 몇 개 남아 있을까요? 100개? 7개? 20개요? 정답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 2개가 전부입니다. 미륵사지 석탑, 정링사지 석탑 2종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목탑이었던 것 같아요. 사찰이 다 없어지면서 목탑은 다 불타 없어지고 석탑으로 남아있는 거는 현존하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이 석탑이 미륵사지 석탑이 굉장히 시원기적 형상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완전히 정형화돼서 넘어간 석탑이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그래서 백제의 미술을 공부할 때는 미륵사지 석탑에서 정림사지 석탑으로 정형화되는 단 한 번의 과정, 한 번만에 정형화시킨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석탑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상 한번 살펴볼게요. 석탑을 공부하면 불상이 굉장히 궁금해져요. 왜 그러냐면 불교를 처음 배우면 중심은 모두 석탑인데 지금 석탑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 가면은 대웅전 가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부처님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불교의 최초의 모습은 인도의 최초의 불교는 탑에서부터 파생을 합니다. 근데 이 인도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까지 여러 과정들을 거치는데 먼저 인도에서 파생된 불교가 실크로드 또 헬레니즘 이런 것들과 만나면서 좀 변질이 돼요. 불교 자체, 불교 관련된 미술 자체가 변경이 되면서 헬레니즘 영향을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다시 불상이라는 이제 미술품이 파생하게 되는 거죠. 헬레니즘은 뭔지 아시죠? 다 우리 수준 높은 보령에 계신 선생님들이니까 헬레니즘 다 아실 거예요. 헬레니즘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엔 다 신을 따르고 다 그랬는데 그것을 다 인간으로 내재화시키는 문명을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신도 사람처럼 만들고 신도 사람처럼 그리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성행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헬레니즘이 파생이 되고 그 당시에 그 알렉산드로스, 우리가 흔히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동방원정을 가면서 이 인도 북부 지역까지 다 정복을 하고 자기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일어난 헬레니즘 문화가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도시들을 타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 인도 북부 지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인도 북부 지역 간다라 지역과 그 알렉산드리아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헬레니즘과 불교 문화가 결정적으로 결합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여기서 파생된 실크로드 문화가 단순히 또 동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많이 보셨죠? 이런 거. 유럽에 가면은 이런 석상들이 다 많은데 이런 석상들이 기본적으로 헬레니즘 영향을 받은 조각상이라고 말합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석상은요 다 헐벗고 있지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오른쪽에는
다 아시죠? 비너스나 여러 신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다 사람처럼 만들어놨죠. 사람처럼 아주 정밀하게 대리석으로 깎아놓는데 이게 헬레니즘 인본주의의 기본이 되는 문화 양식이 표출된 조각상들입니다. 그럼 헬레니즘하고 불교랑 결합이 됐다. 그러면 불상이 그때 파생을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 되게 잘생겼죠. 부처님입니다. 최초에 만들어진 간다라 지방에서 만들어진 부처님의 최초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신의 형상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불상 중에 하나인데 되게 멋있죠. 막 장군감 같고 되게 막 남성미가 뿔뿔 풍기는 이런 부처님들.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복식을 보신 굉장히 독특해요. 막 아랫배 튀어나온 것까지 다 보이죠. 왜 저러냐면요, 최초로 만들어진 간다라 지방이 대구처럼 분지예요. 그러니까 엄청 더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얇은 천 하나만 입고 댕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 간다라 지방의 문화 양식이 의복 양식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아주 얇은 천만 하나 거치기 때문에 요 가슴이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다 표현되는 간다라 지방의 독특한 부처 형상입니다. 이거 아까 그 제가 멋있다고 하는 부처상의 정면 모습인데 굉장히 장군감 같고 되게 멋있죠.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불상하고는 상당히 다른 양상입니다. 요 분 한번 볼까요? 코스염이 있네요. 코스염이. 이분은 부처님이 아닙니다. 이분은 보살님입니다. 보살님. 여러분들 좀 이거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 절에 가면은 이제 여신도님들을 보살님이라고 부르죠. 남신도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처사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여자는 보살, 남자는 처사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대 이제 최초에 나오는 불교에서는 보살은 무조건 남자입니다. 보살은 다 남자예요. 여자 보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거쳐서 한국 거쳐서 현대 문문까지 다 포함해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보살님들하고 부처님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분이 절에 가서 대웅전 가고 부처님을 봤을 때 이건 부처님, 이건 보살님 딱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국시대 석불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부처인지 보살인지 잘 몰라요. 근데 한 번에 딱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해탈을 해서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해탈을 하면 완전체가 돼요. 완전체가 되면 뭐 거추장스러운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옷만 하나 입습니다. 근데 보살님은 아직 해탈을 못 했잖아요. 2%가 부족해. 그 2% 부족한 걸 어떻게 채우냐? 장신구로 채웁니다. 그래서 목걸이 하고 머리에 화관 쓰고 꽃병 들고 뭐 여기 뭐 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 보살님이에요. 그래서 사찰에 가서 불상을 보실 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옷만 하나 입고 계신다, 부처님. 뭔가 화려하게 뭘 썼다, 뭘 맸다, 뭐 목에 걸었다, 귀걸이 했다, 그럼 무조건 다 보살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보살님이 남자라 그랬죠. 해탈을 하면 부처님이 됩니다.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자분들은 남자로 다시 환생을 하셔야 다시 부처님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옛날 불교고요. 요즘 불교는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이건 꼭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이제 그 실크로드에 지금 남아있는 실크로드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월화천이라고 중국에 있는 건데 옆에 가면 이제 모래산이 있는데 모래산 높이가 수백 메다예요. 그 사이에 계곡처럼 파여있는 그 모래 사구 사이에 이렇게 지하수가 뿜어져 올라온 이 초생달 모양의 오아시스가 있고 여기 객관이 있습니다. 중국 영화 보면 이제 말 타고 가면서 쉬는 그런 객관이 딱 이렇게 생긴 거죠. 실제 모습입니다. 네, 다시 탑으로 돌아와서 그럼 최초에 이제 부처님을 모셨던 그 탑 어떤 탑이냐? 현재 남아있는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탑은 산치 대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발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사발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다 그래서 복발형 석탑이라고 부릅니다.
인도에서 최초로 발생한 석탑이죠.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그 UFO 같이 생긴 원반들 보이시죠? 요거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 요게 이제 시기가 좀 넘어가서 이제 네팔 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복발형은 똑같죠. 상탄부에 이제 UFO 같은 거 사라지고 갑자기 눈을 땡그랗게 뜬 눈이 보입니다. 네팔이나 요 북쪽에 가면 이렇게 눈을 탑에다 그려요. 저 탑이 이제 지혜의 눈이라 그래서 뭐 사물을 다 꿰뚫어 본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그래서 네팔 보더나트 불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거기서 옆으로 좀 더 가볼게요. 여긴 티벳입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왔어요. 티벳으로 가면 요게 이제 백거사 10만 불탑이라고 합니다. 10만 불탑. 백거사 10만 불탑. 그 이거를 이제 세울 때 10만 불 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네, 10만 불이면은 한 10억쯤 되나요? 네. 10만 불은 아니고 여기 보면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6층까지, 7층, 그리고 8층, 그리고 요 탑까지 9층으로 되어 있는 실제로 집입니다. 집인데 이걸 여러 층으로 쌓고 저 안에 불상이 10만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상 10만 개를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10만 불탑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10만 개는 안 된대요. 실제로 개수는 10만 개는 안 되지만 안에 들어가면 다 불상으로 꾸며져 있는 탑이라고 합니다. 탑의 모양이 한국하고는 완전 다르죠. 실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태국 왕궁으로 들어가면 왕궁 안에 네, 황금탑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탑이에요. 티벳이 아니라 태국 많이 가시죠? 네, 태국 가서 보신 적 있나요? 되게 이게 멋있죠? 금색으로 반짝반짝한 거 밤에 가서 보면 좋은데 여긴 아마 밤에 안 될 거예요, 아마. 요거는 이제 미얀마 가면 또 여기도 황금 대탑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태국이나 동남아 쪽 가면 이렇게 금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금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캄보디아 가면 이제 불탑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구조물들이 다 불탑입니다. 캄보디아만 가도 이렇게 불탑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실크로드를 따라서 우리나라까지 유입이 되게 되는데 태국도 있고요. 네. 쭉 들어와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어디까지 들어오는데 중국 초입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초입에 들어오면 처음 만나는 탑이 이제 요 탑이죠. 중국 서안 대자은사 대안탑입니다. 이게 지금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저도 가서 봤는데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다시 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벽돌 하나하나 쌓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걸 수리를 하려면 밑에서부터 다 분해를 해야 되는데 분해하면 벽돌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분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중국 서안 대자은사가 되게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탑이 있고 탑 전면에 이렇게 스님 한 분 석상이 있는데 요 스님이 누구냐면은 삼장법사입니다. 삼장법사. 삼장법사가 인도에 가가지고 불경을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여기에 절을 짓고 처음에 이제 그 불상을 이제 불경을 모신 데가 대자은사. 여기 가면 이제 삼장법사가 실존 인물이니까 소설적 인물 아니에요. 실존 인물이에요. 그래서 실존 인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손오공상은 없는 걸로 봐서 손오공은 이제 가짜인 걸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손오공 접할기 사오정은 없더라고요. 그림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탑과 이제 삼장법사가 중국 초입에 있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이 복발형 석탑, 산치탑의 상륜부가 석탑의 상륜부로 이동하고 이 안쪽에 있는 구조물은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인도 탑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변형되는 스타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전체 모양이 탑 위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아까 보셨던 큰 탑처럼 지배 형상으로 바뀝니다. 옛날에는 이제 복발형이었지만 이제는 지배 형상으로 바뀌고 탑의 모양이 집을 기초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상륜부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진 게 아까 보셨던 UFO처럼 생겼던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에 있는 구조물이 총 9개인데
제가 대학교 초반에 동아리방에서 이거 못 외운다고 엄청 혼났거든요. 밑에서부터 노반, 복발, 앙화, 보륨, 보계, 수연, 용차, 보주, 찰주 딱 9개입니다. 그래서 요 9개 상륜부를 구성하고 있는 마지막 찰주가 큰 쇠꼬챙이에요. 그래서 탑에 꽂혀 있는데 그 위에다가 나머지 8개 부속품을 꽂아서 노반, 복발, 앙화, 보륨, 보계, 수연, 용차, 보주를 찰주에 꽂아서 구성한 9개 상륜부를 구성합니다. 지금은 여기 보시는 요 모양새 되게 이쁘죠? 이게 이제 불국사 석가탑의 상륜부인데 사실 불국사 석가탑 상륜부가 다 깨져가지고 찰주만 남아 있었어요. 쇠꼬챙이만. 그래서 이제 이거 국보 지정하면서 옆에 있는 다른 이제 동일 시대에 옆에 있는 사찰에 있는 상륜부를 보고 그대로 갖고 와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래 거는 아니고 이렇게 좀 바뀌어 있다는 거. 이게 불국사 걸 보여드렸는데 불국사가 왜 중요하냐면 불국사 3층 석탑, 불국사 석가탑이죠. 요게 탑의 중심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래서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을 정형화된 정형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불국사 석가탑을 기준으로 그 이전 시기는 전형기, 정형기의 앞선 시기 전형기라고 부르고 불국사 3층 석탑 시기를 정형기 시대라고 부르고 그 이유는 변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미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형기보다 더 앞에 있는 시원기 석탑, 우리나라 처음 도입된 석탑의 형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한 번씩 보셨겠지만 미륵사 석탑 보면은 기둥도 있고 벽도 있고 기둥이 있고 문이 있고 여기 보면 지붕에 있는 요 밑에 옥계 받침도 무슨 공포 이렇게 펼쳐진 것처럼 다 하나하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거를 돌 한 개 한 개를 다 별석으로 만들어서 탑을 쌓습니다. 실제로 탑에 들어간 돌 개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데 요걸 보시면 목조 건축에 요 공포 있죠? 요 공포가 층단이 지는 형태가 여기 옥계석 받침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이 지붕에 이 올라가는 우동의 이 꺾임 같은 것들 역시 지붕에 우동의 꺾임이 그대로 나타나고 요 기둥들 기둥 표시되고 기단 역시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탑이지만 탑은 집의 형상을 그대로 옮긴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칭도 집에 쓰는 명칭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석탑은 목탑의 변형이다. 석탑은 돌로 만들었지만 나무집과 구조가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세부적인 품목 지나가고 요게 이제 석탑의 모든 명칭이 다 있습니다. 예, 명칭이 다 있는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한번 나중에 인터넷에서 찾으면 다 나오니까 나중에 한 번씩 또 찾아보시고 이제 시기를 구분하는 방법을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시기를 구분하는 방법, 아까 석가탑이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석가탑을 기준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가지고 시기 판별을 합니다. 석가탑은 기본적으로 이 옥계석이라고 부르는 지붕돌에서 지붕돌을 받치는 옥계 받침, 지붕 받침이죠. 여기 밑에 보시면 계단으로 보이죠? 요 계단으로 보이는 이 옥계 받침, 이 옥계 받침이 통일신라 시대 정형기에는 5개로 되어 있습니다. 5단. 별이 5개가 아니고요. 옥계 받침이 5개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기억하셨죠? 통일신라 시대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4개로 바뀝니다. 4개로 바뀌고요. 4개 바뀌고 난 다음에는 지 멋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옥계 받침이 5개다. 그러면 통일신라 시대 이전. 만약에 4개 정도가 된다. 그럼 통일신라 시대 이후로 판정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이제 탑의 전문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탑을 보자마자 다 시기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통일 직후 8세기. 제가 아까 목조 기준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이제 탑에 기둥이 모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둥이 모각이 되어 있어요. 기둥이 모각되어 있는데 제일 모서리에 있는 기둥은 우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기둥은 탱주라고 불러요. 우주가 있고 양쪽에 가운데 탱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신라가 되고 난 직후의 탑의 모양을 봤을 때 기단의 탱주가
1층, 2층 기단에 2개, 밑에 층에 3개가 있으면 통일신라 직후입니다. 8세기. 8세기예요. 8세기 초. 8세기 중반이 되면 위에 2개, 아래 2개로 바뀝니다. 둘, 셋에서 둘로 바뀌어요. 9세기 전기가 되면 1개, 2개로 바뀝니다. 9세기 중반이 9세기 말 정도가 되면 1개로 바뀌어요. 기둥 개수만 세면 되겠죠. 가운데 기둥만 세워서 2개, 3개면 8세기 초, 2개면 8세기 중기, 그리고 1개, 2개면 9세기 전기, 1개면 9세기 후기. 요 다음에 요 위를 봤는데 어깨 받침이 4개다. 고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개수만 세세요. 8세기부터 9세기까지예요. 8세기부터 9세기까지 둘 나눠 갖고 8세기 2개는 2개, 3개, 2개, 2개. 9세기 때는 1개, 2개, 1개. 오케이, 쉽죠? 여러분은 탑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제 어느 탑을 보시더라도 시기 편년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100% 맞는 건 아닙니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이러한 법칙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시기 편년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근데 사실 고려 시대가 되면서부터 기존의 통일신라 시대부터 유지되어 오던 정형성을 벗어나서 지역마다 특색이 막 섞여버리기 때문에 좀 모양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대부분 고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통일신라기에는 대체로 법식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떤 편년을 잘 활용하시면 어디 가서 좀 잘 아시는 고고미술사학자 비슷한 흉내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꼭 외워두세요. 좀 간단한 겁니다. 그럼 탑의 층수는 왜 홀수냐? 보통 3층 탑, 5층 탑, 7층 탑, 9층 탑이 있습니다. 근데 탑의 평면을 보면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음양의 조화를 잘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후대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탑을 처음 만든 사람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후대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게 음양의 조화를 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딱 이래요. 오각형 탑은 본 적이 없거든요. 칠각형 탑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짝수로만 돼 있고 층수도 홀수로만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다층탑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파남을 이렇게 주르륵 싸가지고 만들어 놓은 탑인데 그것도 홀수로 나와요. 21층, 뭐 15층 뭐 이렇게 홀수로 나오는데 다층탑만 좀 특이하고 대체로 이러한 특징을 따릅니다. 우리나라 목탑이 되게 많았는데 전쟁이 많았잖아요. 침탈도 많았고 다 불타가지고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목탑은 별로 안 남아 있고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팔상전 하나만 좀 유명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 처음 시기부터 이제 탑을 쭉 살펴볼 건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빨리 가셔야 된다 그래갖고 지금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원기, 아까 말씀드렸던 전형기, 그리고 정형기, 석가탑이라고 말씀드렸죠. 정형기, 석가탑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정형기 지나서 통일신라 말 9세기 때, 그리고 고려, 조선 이렇게 시기별로 탑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시기의 특징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미륵사 탑 같은 경우에는 동방 최고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제 삼국 중국, 우리나라, 일본 삼국 중에서는 거의 이 목탑을 그대로 베낀 석탑으로는 이 석탑이 최고입니다. 중국은 그냥 전탑으로 넘어갔고요. 이런 탑을 그대로 건축물 모양대로 베껴놓은 탑은 이 탑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가 크죠. 여기 보면 뒤에 시멘트가 붙어 있죠. 이 시멘트를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거를 보수를 해놓은 거예요. 욕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와갖고 시멘트로 저걸 왜 발라놨어?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침탈했을 때
1910년 한일합방이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국은 조선 땅은 일본 땅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거는 일본 거, 그냥 한 나라인 거예요. 저 사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에 있는 문화재를 다 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큰 책으로 만들어서 조선 땅에 있는 유물을 도록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조선 고적도보라고 지금도 이제 고고학하시는 연구자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이 땅에 있는 보물을 다 조사를 하고 좀 무너져 있는 탑들을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조선 땅에 있는 거 다 일본 거니까, 우리 거니까, 우리 문화재라는 생각에서 보수를 합니다. 어떤 걸로? 그 당시 신물질로. 일제강점기 때 시멘트가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보통 돌을 갖고 가서 쌓아야 되는데 그냥 가루 메고 가서 물만 섞으면 돌이 되는 새로운 물질이 발견이 된 거죠. 그게 시멘트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시멘트가 굉장히 신소재로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일본을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런 의미에서 시멘트로 발려서 탑이 만들어진 겁니다. 보강을 한 거죠. 당시에는 아마 잘했다고 서로 자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제 해체해서 요즘엔 이쁘게 잘 해놨습니다. 돌로. 그래서 이 익산 미륵탑 같은 경우, 이 미륵사지 탑 같은 경우에 시원기,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탑의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거 하나가 시원기 탑에 거의 정점을 찍었다고, 혹은 제일 높은 시점에 있는 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탑의 최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동일한 시원기지만 바로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탑의 사이즈도 작아지면서 굉장히 돌의 개수도 줄면서 딱 정리가 됐죠. 만약에 통일신라가 통일을 못하고 백제가 통일을 했다, 그러면 불국사에 있는 탑은 이런 형태였을 겁니다. 근데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석가탑이 만들어졌죠. 근데 백제가 통일을 했으면 탑의 형상은 이것과 유사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시스템 변경으로 완전 정형화된 탑을 만들어냈다. 이거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신라 같은 게 여러 단계를 거쳤지만 백제는 단 한 번으로 이런 시원기 탑을 만들어냈다. 신라의 시원기 탑은 분황사탑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한 9층, 7층 혹은 9층이었다고 이제 말씀들을 하는데, 무너졌던 거를 복원해가지고 지금 한 3층 정도로 복원을 해놨어요. 근데 원래 사이즈로 보면 7층에서 9층 정도 됐을 거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거 보시면은 전탑이죠. 그럼 신라 같은 경우에 시원기 탑을 미륵사탑처럼 못 만들고 전탑을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신라 같은 경우에 실력이 없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근데 이걸 이제 모전석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탑은 전탑인데 벽돌을 안 쓰고요,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전, 벽돌을 흉내낸 전탑이다. 그래서 모전석탑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시원기 석탑이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 이런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이전에 보셨던 이 탑들은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실제로 탑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륵사탑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 탑이 소형화되지만 탑 안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름을 문비라고 부릅니다. 문비. 이 문비가 있다라는 거는 목조 건축물처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고, 목조 건축물을 그대로 흉내냈다는 뜻이고, 실제로 이 안에 사리를 모시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지나면 실제로 구멍을 뚫지 않고 문 모양만 여기다 그려놓습니다. 문 모양만 그려놓는데, 그런 그런 모양이 있으면 무조건 시원기 형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원기에서 정형기로 넘어오는 시기를 대충 어느 정도로 보냐면 7세기 정도, 약 600년대 정도로 봅니다. 600년이 언제냐면 우리가 백제가 멸망한 게 660년이죠. 600년대로 넘어온다는 거는 백제가 멸망하고 삼국이 통일되는 시기라는 것을 뜻합니다. 7세기 때 삼국 통일 시기부터 이제 시원기가 끝나고 전형기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통일신라 시기라고, 통일신라의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통일신라가 시작되면서 시원기가 끝나고 이제 삼국이 따로따로 석탑 만들던 게 통일신라로 통합되면서 7세기 때부터는 시원기를 거쳐서 전형기로 넘어가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탑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감은사지, 고선사지, 뭐 경주 황복사지 이런 식의 석탑들을 전형기라고 부릅니다. 이때 탑은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석가탑처럼 생겼는데 석가탑이 한 2배, 3배 정도 됩니다. 탑이 엄청나게 커요. 사진이 있나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감은사지 석탑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보면은 요만하죠. 사람이 요 기단 높이까지도 못 와요. 보통 보면 사람은 한 요 정도 높이까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탑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시원기를 거쳐서 이러한 조형미가 석가탑처럼 쫙 줄어들어서 만들어지는 게 정형기입니다. 그래서 시원기를 지나서 통일신라 초기에는 굉장히 큰 탑들이 만들어지는 이 시기를 전형기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2개 보이시죠? 2개. 2개면 언제라 그랬어요? 8세기 초라 그랬죠? 요 탑이 대략 이제 682년이면 7세기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8세기 초반보다 더 이르죠. 왜냐하면 이건 전형기니까. 정형기로 넘어가면 탑이 줄면서 여기 2개, 3개 나옵니다. 이 탑도 마찬가지로 위에 2개, 3개 나와요. 그래서 아까 처음 보셨던 8세기 초라고 하셨던 그 이전 시기를 다 그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대왕암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큰 돌로 이렇게 막혀 있는데, 여기 실제로 보면 요 밑에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밑으로 쭉 들어가는 구멍이. 그래서 거기에 뭐 저기를 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왜 붙였냐면 이제 감은사지하고 대왕암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 이제 왕이 묻히고 용이 돼서 아까 그 감은사 대웅전으로 들어가면 대웅전 밑에가 이렇게 다 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미륵사지 있죠? 미륵사지 대웅전도 감은사지 대웅전하고 똑같이 다 돌이 떠 있습니다. 근데 용하고 관련된 설화가 그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석감이라 그래서 밑에 구멍이 보이시죠? 지금은 잘 모르는데 옛날에 뉴스 신문 기사를 보면 밑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보는데, 실제로 요 깊이가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여긴 짧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실제로는 한 7m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밑으로 수직으로 구멍이 쭉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왕의 시신을 넣었다는 뭐 그런 설화가 있죠. 요 마찬가지로 이제 감은사지 밑에 보면 이렇게 이제 용이 돌아다니던 뭐 통로라 그래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높이를 보면 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 높이를 봤을 때 용이 굉장히 얇았던 것 같아요. 얇은 용이 저기를 다녔던 것 같아요. 미륵사지도 비슷합니다. 요 탑에서 나온 사리기. 사리기. 요거는 자키로 들 수가 없는 탑이에요. 왜냐하면 자키로 들면 부품 돌 하나만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돌을 썼기 때문에 탑을 해체 복원할 때 그 안에서 사리기가 양쪽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사리기 형상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아마 경주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을 텐데 전시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전 봤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이런 부품 하나하나를 이제 금박으로 다 입혀가지고 했던 아주 고품질의 저기죠. 그래서 실제로 왕실에서 관여를 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사리기들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전형기 탑의 또 하나 이제 고선사지 3층 석탑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문 흔적이 있죠. 그림을 그려놨는데, 모각을 해놨는데, 여기 문비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 문비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그 안에 목탑처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의미하고, 안에 사리기가 안치됐다는 의미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그 이전 시기는 탱주가 몇 개라 그랬죠? 2개, 3개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2개, 밑에 1개, 2개, 3개, 딱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8세기 이전에는 대체로 이런 양식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형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어깨 받침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것도 잘 유지하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시원기 석탑 중에 하나인 나원리 5층 석탑인데 요 탑도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실제적으로 요걸 왜 시원기로 편성을 했냐면 여기 보시는 요 형태들 그리고 요 탑의 어깨 받침 그리고 이 비율적으로 굉장히 길쭉하잖아요. 그래서 석가탑처럼 완전히 이제 조형미가 완성되기 전에 만들어진 석탑으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요것도 시기적으로는 8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시원기 석탑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드디어 우리의 기준 정형기입니다. 정형기는 8세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00년대 8세기 들어오는 시기에 들어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불국사 3층 석탑을 기준으로 저희가 시기를 편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될 게 절대로 불국사 3층 석탑이 기준이다. 다른 탑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이 불국사 3층 석탑 같은 경우에는 석가탑이죠. 석가탑 같은 경우에는 탱주가 두 개씩 새겨져 있어요. 두 개씩. 아까 8세기면은 두 개, 세 개에서 두 개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탱주가 이제 두 개씩 새겨진 상하 2층 기단으로 돼 있고 한 개의 돌로 조성된 몸돌과 지붕돌. 기존에는 탑이 크기 때문에 부재가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어깨석도 그리고 어깨 받침도 다 따로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1층 탑신 같은 경우에는 이 기둥하고 탑신을 따로 만들기도 하고 어깨 받침과 어깨석을 따로 만들기도 하고 어깨석을 4등분해서 총 8개로 한 층 어깨석을 구성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돌을 쓰지만 석가탑 시기에 이르러서는 몸돌 돌 하나, 어깨석 돌 하나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3층 석탑이면 탑신에 그럼 돌이 몇 개가 들어갑니까? 6개 들어가겠죠? 탑신이 3개, 어깨석 3개. 딱 해서 돌이 굉장히 간단한 개수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깔끔하죠. 조형미가 굉장히 좋고 삼각형의 구조 형태가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탑의 상륜부까지 사이즈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이전에 가문사지 석탑보다 굉장히 높거나 굉장히 작거나 이렇지 않고 딱 정형적인 형태와 구조를 딱 따르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요 안에서 사리기가 나왔어요. 요 안에 이렇게 이제 사리기가 하나 더 나왔고 그 안에 또 은으로 된 사리기가 들어 있고 그 안에서 진신사리가 아니라 이름 알죠? 이거 아시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저 이거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그때 제가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요게 왜 사리가 안 들고 왜 이게 들었을까요? 원래 살이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리가 진신사리가 우리나라의 탑이 아까 15,000개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사리가 15,000개가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신사리를 갖고 올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스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중국에서 갔다가 이거를 진신사리를 집어넣겠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뭘 집어넣냐면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같은 경전을 집어넣습니다. 그거를 부처님의 사리를 집어넣으면 진신사리, 그리고 진신사리 없을 때 그걸 대신 경전을 집어넣으면 법사리라고 부릅니다. 법사리. 그래서 우리나라 탑은 대부분 법사리가 들어있어요. 진신사리가 들어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법사리가 들어있고 그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아까 8세기라고 그랬잖아요. 8세기면 700년대고 700년대면은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인데 그때 집어넣은 종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네. 사실 저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종이는 남아있기 힘들어요. 저 시기 때 저희가 저도 이제 발굴팀에서 팀장을 하고 있는데 발굴팀에서 발굴을 해서 글씨를 보는 경우는 거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기와에 새겨져 있는 경우, 하나는 그 늪 같은 데 파다 보면 우물 같은 거 파다 보면 그 뻘 속에 나무가 나오는데 나무에 먹으로 쓴 경우
대부분 그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 나무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기와에 새겨져 있는 경우인데,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인장화라 그래서 도장 찍는 수준에서 그치지만 고려시대 때 되면은 굉장히 막 글자를 휘갈겨 쓰기도 하고 문양판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찍기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긴 통일신라니까 그거보다 빠르죠. 특이한 건 통일신라 시대는 기와에 명문을 안 새깁니다. 주로 많이 새기는 거는 고려시대 때 많이 새기거든요. 근데 그 시기 통일신라 시대 때 종이로 된 경전이 나온다는 거는 실제로 어마어마한 발견이었죠. 다보탑. 이게 진짜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나 처음에는 보니까 되게 멋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저도 이제 고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 다보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전에 저는 뭐 외국에 있는 탑도 많이 보고 뭐 일본에 있는 탑도 많이 보고 탑을 그래도 많이 봤다고 치는데 다보탑 같은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비슷한 거? 이런 탑은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석가탑하고 다보탑하고 둘이 같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나중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쉽더라고요. 이게 이제 법화경의 그런 그 법화경에 따르는 그 법론에 따라서 만들어진 탑인데 이게 누가 이제 부처님은 이제 석가모니죠. 석가모니가 석가탑이라고 생각을 하면 석가탑이 내가 부처가 되어 죽은 뒤에 어디서든 누가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그 앞에 탑 모양으로 솟아나 정말로 잘하는 일이다, 잘하는 일이다, 증명하리라. 이게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뜻인데, 내가 부처가 되어 석가탑이 만들어지고 그 앞에 법화경을 설법을 하면 다보탑이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 석가모니가 석가탑 안에서 석가모니의 불경을 내가 부처가 돼서 죽은 뒤에 어디서든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그 앞에 탑 모양으로 솟아나겠다. 내가 부처가 돼서 석가모니가 부처가 됐죠. 석가탑이 세워지면 그 앞에서 불경을 이루면 법화경에 따라서 이 다보탑이 올라와서 그 니네가 잘하고 있다 내가 증명하겠다. 이게 다보불신앙의 어떤 그 이상적인 세계를 구성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부처가 돼서 탑이 됐고 그 앞에 니들이 신실한 신념을 발휘한다면 내가 다보탑으로 일어나서 너희들을 칭찬해주고 증명하겠다라는 뜻으로 석가탑과 다보탑이 이렇게 동시에 올라온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좀 어렵긴 한데 또 이해는 나름 한편 또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실제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석탑 구조물은 저는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한 탑이고, 좀 특이한 거는 여기 이제 사자가 네 쪽에서 다 지키고 있었는데 일제 시대 때 다 훔쳐가서 지금 한 개밖에 안 남았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석가탑 시기를 지나서 9세기로 넘어가는데 9세기 탑은 좀 독특해요. 내용이 되게 많은데 9세기 탑은 좀 독특합니다. 지금 이제 멀리서 보셔갖고 잘 안 보이겠지만 이 탑들 보면 이 안에 문양들이 다 가득가득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8면으로 구성해서 8부신종을 새기고 탑신 천면에는 4면이니까 사방부를 새기고 아래쪽은 이제 12개로 나눠졌으니까 12지신상을 새기고 막 이렇게 문양을 막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9세기가 되면 탑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우리 그런 거 근처에서 볼 수 있죠. 보원사지 가면은 보원사지 탑이 저렇게 생겼어요. 막 문양이 막 엄청나게 많죠. 막 8부신종부터 엄청나게 잘 새겨놨는데 우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9세기 때 탑이 퇴화됐다. 3층 이제 석가탑에 비해서 막 문양 새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저분해졌다. 그래서 탑이 퇴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요즘은 이제 그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어떤 탑의 발전 과정에 따라서 그렇게 변형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저렇게 됐느냐? 원래 탑이요. 아까 처음에 제가 티벳 거 보여드리고 했을 때 탑이 금색에 막 흰색으로 칠해져 있고 위에 눈 그려져 있고 막 그렇잖아요. 탑은 원래 돌이 아닙니다. 돌만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탑을 치장을 합니다. 그 그림도 그려요. 그 가장 비건한 예로 우리 지역에 그 부여에 가면 무량사 있죠. 예, 무량사 5층 석탑이 있는데 그 5층 석탑 탑신을 자세히 보시면 요 이제 탑신 그 모서리 따라서 구멍이 막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구멍이 뭐냐면 거기다가 그 탑 면석에다 철판을 붙인 거예요. 금판. 문양이 새겨진 금판을 탑 면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석탑들은 회치를 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거기다 금판을 장식해서 의장성을 더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탑들은 그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9세기가 되면 색칠하고 이런 거 힘들잖아요. 매번 그림 따야 되고 너무 힘드니까 아예 그림을 탑에다가 새긴 거예요. 그냥 9세기 탑을 보면 그 이전 탑은 다 민자긴 하지만 어떤 문양들을 새겼을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9세기 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원사탑 보면은 이제 팔부신중과 뭐 밑에 12지신 뭐 이런 게 새겨져 있는데 그게 원래 그 시기 이전에는 그거 직접 손으로 그렸던 거예요. 근데 거기 문양으로 새겨져 있으니까 회칠하고 그 문양 올라와 있는 그 문양 따라 그림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9세기 탑은 굉장히 그러한 그 이전 시기 탑들의 의장성을 증명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물론 문양도 워낙에 멋있어요. 지금 사진 잘 안 보이시긴 하지만 네. 보온사지 잘 아시니까 보온사지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양양 진전사지인데요. 요게 이제 보온사지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보온사지는 이제 요 사방부는 없지만 여기에 이제 팔부신중이 새겨져 있는데 요 팔부신중 중에 요게 아수라고요. 요게 건달바입니다. 요 문양 조금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불교는 굉장히 폭이 넓은 굉장히 자비로운 종교예요. 기독교는 굉장히 매몰차죠.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굉장히 포용력이 넓기 때문에 인도에서부터 쭉 오면서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을 싹 쓸어 담아서 다 불교에다 담아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라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있는 지옥야차라고 부르고 건달바 같은 경우도 이제 인도에 있는 신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불교에 귀의시켜 갖고 이 신들을 불교를 수호하는 신장으로 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그 신장이 있죠. 산신이라고. 요즘 절에 가면 다 산신각 있잖아요. 그게 딱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산신신앙이 불교랑 융합하면서 사찰에 산신당이 생기는 그런 케이스로 바뀐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이제 중국까지 넘어오면서 인도의 여러 신들을 많이 이제 흡수를 해서 이러한 신장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특이한 거는 요 건달바예요. 건달바. 요 건달바가 문양을 보면 요즘에 그 뭐죠? 이렇게 모자 달린 옷 뭐라고 후드라고 하나요? 후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처럼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큰 무슨 악기 같은 거 들고 있는데 이 건달바가 그 술과 놀이, 음식 뭐 이런 것들을 뭐 지칭하는 신이랍니다. 그래서 건달바의 이제 건달바라고 부르는데 요 건달바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깡패 건달의 어원의 이제 그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건달바에서 건달만 떼어갖고 지금 다 건달들이 된 거죠. 그래서 요 건달바는 원래 술, 노는 거 그리고 뭐 그런 거 되게 대표하는 신인데 지금 그게 변질이 돼서 우리나라 건달하고 이름이 이어져 있다는 얘기 지금 드리면서 네. 문양 굉장히 좋죠. 여기 이제 팔부신정 모양 보면 다 되게 문양이 다른데 이게 여기 보면 굉장히 조각이 좋잖아요. 여기 보면 조각이 좀 안 좋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긴 남쪽이고 요거 북쪽이라서 그래요. 북쪽에서 햇빛을 많이 받으면 좀 삭고요. 남쪽에서 햇빛을 많이 안 받은 데는 이렇게 잘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비 때문에 또 화강암이 이제 삭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건 효과가 좀 미미하고요. 이게 수백 년 동안 햇빛을 받은 게 이 자외선 노출량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여기 보시면 문비도 역시 있죠. 이 안에 그 옛날 목조 건축의 어떤 흔적을 대변한다는 흔적들이 이제 정형기를 넘어서 9세기 때 되면 이게 원래 이제
그림으로 그렸겠죠.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게 이제 다른 문양들하고 같이 문양으로 새겨야 되니까 여기에 인왕상 같은 것들이 부가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이전 시기 전현기의 문비하고 9세기 때 문비의 차이는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문만 새기느냐, 인왕상이나 이런 다른 문양하고 병존해서 새기느냐, 혹은 여기에 다른 거 안 그리고 이렇게 문 손잡이만 새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쇠, 자물쇠 같은 것만 딱 올려놓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거는 사자가 등장해요. 사자. 우리나라에 사자가 없는데 갑자기 사자를 막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 때 되면 사자도 등장한다는 게 좀 특징적인 문양이 되겠습니다. 고려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려가 되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지방화라고 붙입니다. 탑의 지방화. 이게 통일신라, 그 당시에는 수도가 경주죠. 통일신라 때까지. 서울은 지방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수도는 경주고 지금 수도 서울 한강에 있는 유역은 완전히 지방이에요. 시골 총구석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 탑들이 전파가 되면서 이제 탑이 그 지역화 지방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것들이 다층의 석탑이 건립이 되고 기단부 중요성이 약화되면서 2층 기단으로 딱 됐던 게 1층 기단으로 줄어든다든지, 뭐 밑에 1층 기단을 그냥 돌판으로 그냥 딱 대놓는다든지, 이러한 기단의 변화가 나타나고 갑석의 하단에 있는 부연이 생략되거나 낱개처리,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갑석에 보시면 갑석을 이렇게, 갑석도 어깨 받침처럼 다단으로 만드는데 요 다단이 생략이 돼요. 그냥 이렇게 일자로 딱 처리되는 케이스들이 있고, 또 추녀부 이제 어깨 받침 2사단은 낮춰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깨 받침이 4단으로 낮아지면 고려의 시작이라고. 지방으로 가면 그게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깨 받침이 5개에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줄어들면 고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추녀부 정각이 치켜 올라가면서 반전되는 특징. 그래서 어깨석 지붕이 이렇게 가다가 팍 올라가면서 뾰족하게 마무리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는데, 요건 좀 달라요. 지방마다 좀 다른데 백제 쪽에 있는 지방 양식하고 경주 쪽에 있는 지방 양식이 좀 다릅니다.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제가 대학 다닐 때 95년도에 강의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너 백제탑하고 신라탑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냐? 옥계석 지붕돌에다가 구슬을 또르륵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또르륵 굴러 떨어지는데, 신라탑은 또르륵, 백제탑은 또르륵 떨어진대요. 그게 뭔 소리예요, 씨, 그랬는데 뭔 소리지 그랬는데, 보니까 신라탑은 이게 짧아요. 각이 깊어요. 그래서 옥계석 지붕돌이 쭉 떨어지는데 백제 거는 좀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르륵 또르르륵 하고 떨어진대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 깨달음을 배웠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추녀부 정각이 달라져요. 고려 때가 되면. 근데 이렇게 달라진다고 좀 올라가면서 반전된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 실제로는 이제 경주 쪽에 있는 지방화는 그 가파른 각도를 좀 유지하는 편이고요. 백제 쪽에서 만들어진 탑은 약간 좀 더 완만해요. 경주보다는. 지역색이 좀 살아있는 거고. 그리고 탑을 만드는 세력이 다양화된다. 옛날에는 탑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통일신라 때까지는 탑을 누가 만들까요? 왕실에서 만듭니다. 왕실에서. 왜냐하면 고려시대가 되면 화엄종이 들어오면서 선종이 돼요. 고려시대가 되면 선종이 되는데 교종과 선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삼국시대하고 통일신라 시대까지는 교종계열 이제 불교가 유행하는데, 교종계열 불교는 뭐냐면 그 법문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불경을 내가 이해하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해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글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글을. 그래서 왕자들 여럿 중에 한 명을 승려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왕자들 중에 한 명이 승려가 됐으니까 절을 멀리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수도 안에 그 왕궁 근처에다 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통사지가 공주에 있는 거, 그 도심지 안에 있는 거, 정림사지가 부소산성 바로 밑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교종계열이고, 거기에 왕자 중에 한 명이 승려로 있었기 때문에 사찰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왕자만 해탈해갖고
석가모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다 죽으란 얘기죠. 근데 교종이 그래요. 똑똑한 사람만 해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민초들이 해탈을 못하니까 화엄종이라는 걸 들여와서 니들이 깨달음만 얻으면 다 해탈할 수 있어 라고 이제 했던 사람이 원효대사인 거죠. 그 사람이 원효대사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백날 공부하고 이래봐야 해골물 마셨고 해골물 마실 때 이게 단물처럼 느껴졌던 것처럼 백날 들으면 뭐해,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지. 그래서 교종에서 선종계열로 넘어갈 때는 내가 법문을 이해해야 되지만 여기는 그냥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만 얻으면 해탈할 수 있는 과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왕실 중심의 불교에서 서민 중심의 불교로 바뀌는 시기가 고려시대입니다. 구산선문 아시죠? 구산선문. 9개의 선종계 사찰의 대찰이 만들어진 게 통일신라 말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종계열 사찰이 들어오면 산속에 이제 절을 막 짓기 시작하죠. 왜냐? 참선을 해야 되니까 도심지에는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반 백성들이 막 불교를 믿기 시작하니까 왕들은 거기랑 섞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 탑을 세우는 사람들의 주체가 다양화된다는 거는 기존의 왕자, 왕실 중심의 석탑을 세우다가 선종계열로 바뀌면서 산으로 다 들어가면서 일반 백성들이 이제 불교를 믿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탑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탑을 만드는 주체가 다양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 고려시대 탑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넘어가면 탑의 모양이 엄청나게 다양하죠. 이제 요 월정사 팔각구층 탑은 고려시대 건데 보통 팔각탑은 고구려 개입니다. 고구려에서는 주로 팔각탑을 많이 써요. 그래서 팔각탑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데 이 월정사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때 만든 고구려개 석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익산 왕궁리 5층 석탑은 또로로록 하는 요 넓은 옥계석을 갖고 있죠. 그리고 옥계 받침도 굉장히 두탁하게 만들어진 게 이거는 백제개 석탑입니다. 그 정림사시탑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익산 왕궁리 5층 석탑은 백제개 석탑. 그리고 여기 충궁리 5층 석탑이나 이런 것들은 신라계 석탑이라고 부릅니다. 지역마다 이제 다 틀린 거예요. 이전에 했던 것들하고 지역색이 다 묻어나면서, 왜냐하면 거기 평생 여기 홍성에 살던 사람, 아니 보령에 살던 사람은 백제시대 때부터 계속 여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 문화가 그대로 고려시대 때 묻어나면서 백제계니 고구려계니 신라계니 이런 석탑들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고려시대라는 겁니다. 이게 지방화라는 뜻으로 단순하게 단어로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는 이 문화의 전승이 각 지역별로 통일신라 시대를 거쳤음에도 남아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이러한 석탑들의 형상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시간도 4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조선시대 한번 볼게요. 이 경천사 10층 석탑이 사실은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석탑은 화강암으로 만든 게 아니라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층이 한 개씩 다 분리가 됩니다. 다 분리가 되고 이 안쪽은 8쪽이나 10쪽 이상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 안에는 대리석 사이사이를 묶을 수 있게 철로 된 철핀으로 다 고정이 돼 있고 그 철핀을 분리하면 블록처럼 다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체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인천 앞바다까지 다 실어 날랐는데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인천에다가 내비두고 자기들만 도망갔죠. 그래서 나중에 이 탑을 다시 수거해다가 이제 옮겨서 다시 조립을 해놨던 거죠. 요즘은 이제 이 탑이 대리석이다 보니까 산성비를 맞으면 녹아요. 대리석은 알칼리잖아요. 산성비 맞으면 알칼리성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탑이 많이 상했어요. 여기 보시면 막 시커멓잖아요. 거뭇거뭇한 게 다 그 산화되면서 꺼멓게 다 변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거 실내로 옮겼어요. 지금 중앙박물관 가면 그 복도 중앙에 이 탑이 서 있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비슷하죠? 네,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이 탑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탑은 탑골공원에 있죠. 탑골공원이 이 탑이 서 있어서 탑골공원이에요.
탑골공원에다 세웠는데 이 탑도 마찬가지로 일제시대 때 훔쳐가려고 다 분해해서 갖고 갔다가 탑골공원에다가 다시 가져와 갖고 복원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경천사 10층 석탑은 옮겨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을 갔는데 그 옆에다 이거 또 세우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호각을 씌웠어요. 이렇게 유리로. 이거 왜 씌웠냐면 비도 빈데 탑골공원에 비둘기가 그렇게 많아요. 비둘기가 자꾸 똥을 싸니까 비둘기 똥이 그 새똥이 요소, 요산 이런 게 많거든요. 비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너무 비둘기가 많아져가지고 비둘기 똥 때문에 탑이 녹아요. 그래서 이 빗물 때문이 아니라 비둘기 때문에 요거를 유리각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요즘 요 대리석으로 돼 있는 탑이 우리나라에 딱 2개가 있는데 이 경천사 탑하고 원각사 탑 2개는 이런 식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경천사 탑은 고려시대 거, 원각사 탑은 조선시대 겁니다.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실제로 탑이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교의 국가이기 때문에 탑이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그 보시면은 이제 제 발굴해 보면 제가 발굴하면서 불상을 한 근 30구 가까이 캤거든요. 아마 전국적으로 불상을 제일 많이 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일 텐데 사찰 발굴을 되게 많이 했어요. 발굴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불상을 많이 캐게 되는데 제일 많이 캤던 건 그 예산 가야사지 팔 때 이렇게 구덩이 요만한 거 안에서 불상이 11구가 나왔던 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 보면 얼굴이 다 깨져 있어요. 막 얼굴이 다 박살이 나 있고 손 수인 같은 거 다 부서져 있고 그래서 옛날에 공부하시던 분들은 이게 숭유억불 정책 조선시대에 유교를 숭상하면서 숭유억불 정책에 의해서 불상을 다 깨부쉈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숭유억불 정책 때문이 아니라 이제 원래는 이제 고려 시대는 무신들이 힘을 갖고 있었는데 조선 시대는 이제 유교의 나라가 되면서 선비의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무인들이 숭상하던 절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줬어요. 노비도 절에 많고 그리고 수공업 하시는 돈 많이 버는 장사꾼들도 되게 절에 많이 소속이 돼 있고 세금 안 걷는 땅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 땅들을 선비들이 이제 조선시대 등극을 하면서 억불을 할 때 그 억불이 뭐냐면 불상을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절이 갖고 있는 텍스프리 땅, 면세지 같은 걸 다 뺏어요. 세금 안 내는 땅 다 뺏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노비 다 뺏고 그래서 절 재산을 수탈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선비들이 조선시대 갑자기 양반이라는 계층으로 갑자기 부자들이 돼서 기와집에 사는 사람들이 떡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왕이 돈을 줘서가 아니에요. 숭유억불 정책을 통해서 불교권이 갖고 있는 재산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럼 불상은 왜 다 깨져 있냐? 불상은 원래 그렇게 해요. 모시던 불상을 파불할 때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형상을 파괴를 하면 더 이상 부처님이 아니겠죠. 그럼 부처님의 특징을 파괴한 다음에 더 이상 부처님이 아니게 된 돌덩어리를 땅에 묻습니다. 절 경내 안에. 그래서 절 경내 안에 나타나는 불상들은 손이 부서져 있거나 얼굴이 정으로 다 찍혀 있거나 이런 형상들을 많이 하는데 목이 부러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목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다 부처님의 형상을 지우고 더 이상 부처님이 아니게 된 기물을 땅속에 묻는 과정, 파불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지 부처님이 그렇게 깨졌다고 해서 숭유억불 정책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2시간짜리를 1시간 10분에 정확히 맞춰가지고 강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탑에 시기 구분한 거 다 기억나시나요? 네, 옥계석이 5개에서 4개를 줄면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간다. 고려 통일신라에서도 8세기부터 9세기까지 볼 수 있는데 기단의 중앙에 탱주가 2개, 3개에서 2개, 2개, 1개, 2개에서 아니 2개, 2개에서 2개, 3개, 2개, 2개, 1개, 2개, 1개, 1개 이렇게 넘어가면 8세기부터 9세기까지 이렇게 시기 편년을 할 수 있다. 이것만 오늘 다 잊어버리시고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탑의 전문가로 이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돌아가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